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429명 지역 발생이 그리고 해외 유입이 18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는 검사가 평일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서 47,600여 건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확진자가 447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는 굉장히 검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하더라도 월화 이때는 희석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수도권이 62.9%, 비수도권이 거의 37%니까 이제 확진 양상이 비수도권에까지도 상당히 확진자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화 양상이 좀 더 도드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확진자 수도 더 늘고 있고 수, 목, 금, 토 내일부터 시작할 때는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400대 후반에 접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계절적 요인으로 또 날씨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확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최근 강화군에서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부산 유흥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이런 곳들은 사실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가 계속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태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방판업체나 혹은 유흥업소 중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식의 집단 감염 사례가 꼭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업장을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업장에서 항상 이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주의를 기울이고 각별하게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시민들에게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환절기라서 또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감기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라고 그냥 허투루 그냥 보내지 마시고 뭔가 감기 증상이면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게 사실은 이렇게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길 그리고 자신이라든가 자신의 가족 그리고 또 이웃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냥 가볍게 그냥 검사를 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우나 가서 몸 푼다거나 이러면 안 되시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네.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검사부터 받으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다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중에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사들 역시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8일부터 이제 교사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모든 교사들이 대상이 아니라 이제 보건교사라든가 특수교사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돌봄 담당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 접종 대상을 좀 늘려볼 예정입니다. 이 방금 언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방역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교를 해서 돌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네. 우선 접종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일정이라든가 대상을 어느 정도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 8일부터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학교 정상화하는데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걸까요? 예, 아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접종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이 되시는 분들은 돌봄이라든지 또 특수 교사분들 그러니까 장애 아동을 돌본다든지 교사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돌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은 이제 점차 학교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상당히 잘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백신을 다른 사람이 맞으면 맞을수록 나도 맞고 싶어지는 그런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화이자 백신 이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접종 동의율을 방역당국이 파악을 했는데요. 86.1%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고서 보호자나 혹은 입소자를 상대로 이 백신 접종을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한 75% 정도가 동의를 했었는데 예. 10% 정도가 이제 높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고령자들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해서는 한 10% 정도 높은데요. 그런데 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화이자 백신 맞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당국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 벽지, 산간 또는 거동이 불편한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는 죄송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 벽지, 산간 지역 또 방금 말씀드린 이런 75세 이상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것은 좀 더 당국의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자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어떨까요? 그분들은?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하고 또 어떤 일반 의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에 백신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경우에는 도서 산간이나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분들에게 접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콜드체인,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돼야 되고 해동 과정이라든지 다소 접종에 있어서 복잡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차후에 아마 접종센터로 못 오시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지금 접종을 하면서 문제를 좀 파악한 다음에 아마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대구 동산병원의 이명순 간호팀장님을 한번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산병원은 이제 대구시 1차 예방접종센터로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네네. 저번 주까지는 이제 대구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지를 대상으로 해서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주차 요원 등 이제 병원에 상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서 요즘 백신 접종으로 많이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신가요? 화이자 백신은 662분을 접종을 했었습니다.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75분 정도 접종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쳤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때요? 네. 1차 접종과 2차 접종 후에 몸 상태가 좀 달랐습니까? 예, 제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보니까 1차 접종 때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일이 많고 이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잔 상태에서 피곤하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서 그런지 좀 두통도 있고 약간 어지럼도 있고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접종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좀 써서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에서 맞아서 이제 부작용 증상은 2차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2차 접종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하는데 예. 저는 2차 때가 더 괜찮았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뭐 일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네, 특별하게 뭐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예,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이제 또 모레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네, 준비는 지금 거의 마친 상태고요. 75세 이상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기저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할 때보다는 이제 집중 관찰실에 침대를 더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앞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저도 경험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접종 당일의 몸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 전에 이제 건강 관리라든가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백신 접종 후에는 이제 무리한 운동이나 그 음주를 삼가하시고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항상 이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산병원의 이명순 간호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네. 이 간호팀장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접종 때가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컨디션에 이 백신이 영향을 많이 줍니까? 실제로 이제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백신을 맞게 되면 몸이 좀 더 힘든 상황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좀 더 이제 그런 선입관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실제로 더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종 전에 주의할 사항들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간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가게 되면은 예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진을 하게 될 때 꼭 의사 선생님이나 그쪽 의료진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히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병력 여부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75세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해도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에게 꼭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기저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시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복용 중인 약도 말씀을 드리면은 의사 선생님이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신 접종이 되고 나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는 의료진들이 반드시 말씀드릴 건데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가세요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꼭 그 병원에서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댁으로 가셔야 됩니다. 댁으로 가셔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의 상태를 가족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같이 집에서 거주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평소와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하신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사우나를 하신다든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백신에 맞고 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뭐 술도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덧붙여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보호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들 안심시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65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상 반응 빈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들 젊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때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2차 때 이상 반응 빈도가 많이 나타났고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외국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괜한 공포감 같은 거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접종하러 가실 때 반팔 티셔츠 입고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좀 춥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팔 티셔츠를 입고서 예. 위에 걸치시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긴팔 티셔츠를 입고 가면은 그 긴팔 티셔츠를 걷거나 혹은 긴팔 티셔츠를 내리고 접종을 할 때 접종 부위가
다른 곳에 바늘이 찍혀가지고 그 부위가 붓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방접종할 때 그냥 옷만 살짝 걷고서 바로 정확하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반팔 티셔츠를 안에 입고 그 위에다가 좀 예. 쌀쌀하기 때문에 두꺼운 겉옷을 입고 가셨다가 현장에서는 벗고 주사를 접종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입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분이 없이 만약에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 경우에는 그 상태를 지켜볼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혹시 댁에 가셔서도 이제 부작용 사례가 생기면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가족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이제 지켜보는 가족이 네.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꼭 가족에게 또는 전화가 가능한 그런 번호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집에서 계속 관찰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4월에 백신을 못 맞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인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네, 일단은 일부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예. 인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크게 문제될 건 아니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되면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쉴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관련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65세 이상이나 뭐 70대, 80대 고령자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듯이 젊은 사람일수록 몸의 면역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약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지만 어떤 분들 특히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접종 때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 때 상당히 심한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종 부위 통증이 심해가지고 붓거나 근육통, 피로감, 뭐 발열, 현기증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정부가 약간의 인센티브 형식의 주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접종 당일날은 공가나 유급 휴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이 생긴 분들에 한해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의사의 소견서 필요 없이 병가나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권고사항이죠. 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공고를 한 맥락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 강제했을 없으니까요. 때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장의 형태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서 이제 공고 형식으로 정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는 노동자들이나 네네. 혹은 업장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그게 가능하고 어떤 사업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분명히 또 불만이 나올 수도 네. 있고 불필요한 노이즈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백신 휴가제가 도입이 되면 접종률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수용성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특히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런 백신 휴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뭐 상당히 환영할 만한 할 일이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인데요. 네. 내가 우리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또 직장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한데도 백신을 접종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어쨌든 간에 칭찬할 만한 일이고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줄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한 분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 보상을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업은 안전한 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직장을 폐쇄하거나 혹은 공장 라인을 멈춰야 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이 이익이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업체별로 그리고 뭐 직장별로 그리고 또 지자체나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시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신 수용성을 올리는데도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얀센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얀센 백신의 식약처 자문단 회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인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얀센 백신이 한 번만 접종해도 되고 또 콜드 체인이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배포가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이런 이제 좋은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 효과도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67%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상당히 안전한 백신이다 이제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스푸트니크 백신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바이러스 기반의 벡터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은 이 얀센 백신이 공급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만 빼고는 기본적으로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은 야 화이자나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예방률이 약간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얀센 백신은 임상 시험이 아까 전자의 백신들보다 뒤에 이루어짐으로써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다소 예방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백신들과 예방률이나 효과, 안전성 이런 점에서 크게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얀센 백신도 여전히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제가 궁금증 하나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백신은 2번 맞는데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느냐? 얀센 백신도 2번 맞을 수 있습니다. 얀센 백신도 2번 맞을 수 있고 아마도 네. 2번 맞으면 예방 효과도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얀센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기준으로 내놓았던 게 예방 효과가 50% 이상, 60% 이상이면 충분히 현장에서 쓸만한 백신이라고 승인을 내주겠다라고 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로서 굳이 앞에 있는 모더나나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번 맞는 것보다 한 번 맞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두 번 맞출 수도 있지만 한 번 맞는 것으로 세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얀센 백신 한 번 접종하고서 예방률이 한 60% 정도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유용한 백신으로 쓰이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식약청에서도 승인을 내준 것이고 그리고 또 얀센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시키고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번 맞든 한 번 맞든 그리고 예방 효과가 90%든 80%든 70%든 현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맞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네네.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그런데 일단 우리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얀센 백신 대상자가 뭐 알아서 이제 통보를 해주겠죠.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라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가 있을 일은 없겠죠. 네, 착오가 있을 일은 전혀 없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최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고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600만 명분이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일단 2, 4분기에는 지금 50만 명분만 얀센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들어와 봐야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오히려 문제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만약에 물량이 이렇게 달리고 수급이 힘들다고 하면 러시아 백신을 맞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지금 영국에서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의 결과가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또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또 전문가들의 평가, 또 서방 세계에서 보는 특정 권위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당국도 애초에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특정 국가, 우리 옆에 있는 아주 큰 국가인 이런 국가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또 데이터가 어떻다고 자국의 정부가 얘기한다고 해서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민주적인 그런 질서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온전히 믿고 접종을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용성 이런 다각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푸트니크 백신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뢰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왜 해야 하는지 최근에 영국에서 백신 접종과 감염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의 결과보다도 훨씬 결과가 좋은데요. 뭐냐면은 1만 400명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양로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양로원에 계신 분.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86세고 상당한 기저질환이 있겠죠. 양로원에 계신 분이니까. 거기에다가 1만 400명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건데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몇 명이 맞았고 화이자를 몇 명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이고 고령자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접종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무튼 두 백신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1차 백신 접종만 하더라도 보호 효과가 62%. 그러니까 이 보호 효과도 뭘로 테스트를 했냐면은 우리 지금 진단 검사처럼 PCR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걸 검사를 했으니까 검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한 번만이라도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62% 정도 되니까 안 맞은 사람이 100명이 감염이 된다. 그러면 한 번만 접종하더라도 38명 정도밖에 감염이 안 되고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완전히 경증으로 앓게 되니까 보호 효과는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점, 특히 평균 연령이 86세라고 하는 점,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상당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얼마나 뛰어난 효과를 보이나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느끼게 되네요.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얀센이든 맞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네. 가장 핵심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